한 중년 남자가 광고회사 면접을 보러 갔다가 대차게 거절당하고 기운이 다 빠진 채 걸어 나옵니다. 그는 붐비는 만원 지하철에 처량하게 몸을 싣고 녹초가 된 채 집에 도착해서 초라한 부엌에서 먹다 남은 식은 피자를 데워 먹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면접장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온 그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 키를 탁 누르는데요. 삐빅 하고 그의 BMW 차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아서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들어가는데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광고에서나 나올 것 같은 멋진 인테리어의 거실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커다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고 남자와 그의 아내는 분위기 있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 중년 남자의 이름은 하비에르. 그는 한때 잘 나가던 광고 카피라이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한물간, 좀 올드한 사람 취급을 받고 설 자리를 잃고 말았는데요. 안정적이고 빵빵했던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그마저도 끊어져 버리자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딱딱 내오던 집 월세만 해도 등골이 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하비에르의 아내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조금 더 저렴한 동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그리고 차도 팔자고. 하지만 아직 하비에르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해요. 뭐? 차를 팔자고? 안 돼. 그럼 나 면접 갈 때 못 타고 가. 대중교통은 그의 옵션에 아예 없는 것 같죠. 네,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하비에르의 아들이 방에서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짐을 싸고 있어요. 차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은 옮겨야 했거든요. 그의 가족은 지금보다 훨씬 허름한 동네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하비에르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여전히 허풍을 떨어댑니다. 아들,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잠깐 거기서 사는 것뿐이야.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아주 잠깐, 그냥 한 몇 달만 있으면 돼. 과연 몇 달 안에 그 비싼 집을 되찾을 만한 돈이 생길까요? 그렇게 하비에르의 가족은 정말 작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비에르의 아내는 의류 매장에 취직해서 청소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비에르는 또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웬일로? 바로 계약서 쓰자고, 그리고 당장 출근해달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인턴 자리였어요. 아휴, 이 나이에 이 경력에 이런 취급이라니. 하비에르는 계속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면접장을 박차고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자기 차를 막 발로 차고 성질을 부리는데요. 그러다가 이내 차에 기스가 난 걸 보고는 아차 싶은지 얼른 꿇어앉아서 아휴 막 이러면서 살펴보며 후회를 해요. 그렇게 차 문을 이리저리 살피고 열어보다가 자기 차 운전석 쪽에 떨어져 있는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예전에 자기가 살던 아파트 열쇠였어요. 하비에르는 그 열쇠를 보자마자 넓고 럭셔리했던 예전 집이 말할 수 없이 그리워집니다.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누리던 삶 자체가 그리웠어요. 하비에르는 뭔가에 홀린 듯 그 열쇠를 가지고 바로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 앞에 차를 대고 창문 쪽을 올려다보는데 그런 하비에르를 놀리기라도 하듯 마침 그들이 나가고 그 집에 새로 이사 들어온 젊은 부부가 창문 쪽에 서서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살던 것 같은 삶을 누리는 저 사람들. 하비에르는 그들을 보며 기분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꾸만 예전에 살던 자기 집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얼마 후에 또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번엔 밖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아파트 주민의 차가 들어갈 때만 문이 열리는 주차장 시스템. 하비에르는 자기 차는 밖에다 세워두고 다른 차가 들어갈 때 그 문이 열린 주차장 안으로 얼른 뛰어서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통해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가 살던 층으로 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그 집 문 앞에 딱 서는데 그때 앞집에 사는 개가 문 안쪽에서 왈왈왈 막 엄청나게 크게 짖어대는데요. 하비에르는 화들짝 놀라서 뭔가 숨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도망치듯 열쇠로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비에르는 천천히 집을 둘러보는데요. 여전히 크고 시원시원한 방들, 여전히 고급진 인테리어,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뷰.
하비에르는 그렇게 집을 둘러보다가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한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리듬 체조를 배우고 있는 듯한 귀여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가 내 삶을 빼앗아간 것만 같은 묘한 질투심을 느끼는 하비에르. 이때부터 그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집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는 이내 자기 집인 것 마냥 소파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심지어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똥도 눕니다. 이렇게라도 자기 집인 것처럼 막 누리고 싶은 듯해요. 아이는 어떤지, 아내는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살피기는커녕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하비에르. 어려운 상황에 가족들에겐 신경도 써주지 않는 그가 원망스러워 아내는 화를 냅니다. 그렇게 아내와 다투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하비에르.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가나 싶었는데 또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로 갑니다. 그리고는 또 바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집 창문을 멍하게 올려다보는데 그때 하비에르의 휴대폰 전화벨이 울려요. 예, 저 차 파신다는 광고 보고 전화드렸어요. 하비에르는 결국 아내 말대로 차도 팔려고 내놨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막상 차를 사겠다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좀 망설여집니다. 자기 차 운전대를 이렇게 가만히 쓰다듬어 보면서 고민에 빠지는데 여보세요? 차 아직 파시냐고요? 결국 하비에르는 아니요, 차 이미 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려요. 좋은 집도 잃은 마당에 하비에르는 아직 차까지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하비에르는 점점 과감해지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을 통해 예전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뭘 하냐면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의 일상과 기록들을 다 훔쳐봐요. 이들이 물건을 사고 받았던 영수증도 한번 살펴보고 고지서 날아온 내용도 들여다보고 메모장이랑 수첩도 펼쳐봅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까지 열어보는데 그 안에 그 동전처럼 생긴 어떤 칩 같은 게 5개 정도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유심히 이것저것 살펴보던 하비에르는 이제 컴퓨터까지 켜서 그 안에 저장된 파일들을 또 다 클릭해봅니다. 그러다가 사고라고 저장된 한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 집의 아내와 딸의 다친 얼굴 사진, 그리고 찌그러진 차 사진이 있었어요.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를 선고받은 기록도 보입니다. 아마 이 집 남편의 이름이 토마스이고 그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으며 그 사고로 인해 이 아내와 딸이 크게 다쳤던 듯해요. 하비에르는 그렇게 이 가족에 대해서 차차 알아가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일정표를 클릭해서 며칠 뒤 저녁 8시에 성당에 간다고 체크된 스케줄까지 유심히 보고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 하비에르는 성당으로 찾아가는데요. 8시가 되자 정말로 그 집에 사는 남자 토마스가 성당으로 들어옵니다. 하비에르는 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죠. 이미 몇 번이나 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진으로 봤으니까요. 그 남자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하비에르. 토마스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 모임에 온 거였어요. 얼떨결에 자기도 따라 들어가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하비에르. 그리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칩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 토마스의 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 그의 책상 서랍에 이렇게 동전같이 생긴 칩을 보고는 이게 뭐지? 궁금했었는데 이 모임에서 사용을 하는 거였네요. 그렇게 둥글게 둘러앉아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지막 차례에 하비에르가 손을 들고 자진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우선 하비에르는 자기도 마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회복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한 5번쯤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토마스의 서랍에 이 모임에서 사용하는 칩이 5개 있었잖아요. 아마 그만뒀다 다시 왔다 하느라고 그만큼 쌓인 것 같은데 일부러 그래서 그 횟수를 비슷하게 맞춰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으로 아내도 딸도 떠났다고, 내가 그들을 다치게 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하비에르가 얘기를 시작할 때 이 토마스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고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어라? 하면서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얘기랑 너무 비슷하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토마스가 하비에르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해요. 저기요,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같은 일을 겪어서 이해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비에르는 마치 그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다는 듯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같이 커피 한잔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알다시피 하비에르에게는 술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토마스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냥 계속 그런 척을 합니다. 하비에르는 토마스에 대한 모든 게 궁금했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젊은 나이에 그런 집에 월세로 들어온 건지. 알고 보니 토마스는 스페인의 커다란 운수회사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하면서 부러워하는 하비에르에게 토마스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예, 남들이 보면 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온종일 일만 해야 하는 자리고 집에서는 또 아내가 저더러 시간을 같이 많이 안 보내준다고 불평만 해요. 딸아이한테 신경도 안 써주는 나쁜 아빠라고요. 하비에르는 토마스를 적극적으로 위로합니다. 아우, 당신 몸이 2개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요, 뭐. 그때 하비에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는 아내와 딸이 자기를 떠났다고 얘기했었죠. 즉, 이혼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마스 앞에서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두 사람. 그리고 다음 날 하비에르는 또 토마스의 집 앞으로 갑니다. 그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앞 산책로 잔디에 작은 고깃 덩어리 같은 거 하나를 툭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는 그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토마스의 집 안에 들어가서 창밖을 쓱 내다보는데 그 앞집에 사람 올 때마다 크게 짖던 그 개 있죠? 그 개가 주인이랑 산책을 하다가 하비에르가 떨어뜨려 놨던 고깃덩이를 발견하고는 덥석 먹어버리더니 이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비에르는 자기가 올 때마다 짖는 그 앞집 개를 일부러 처리한 거였어요. 낮에 분명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개가 자꾸 짖으면 앞집 주인이 하비에르가 올 때마다 누가 왔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혹시나 마주치기라도 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하비에르는 이렇게 자신의 은밀한 취미 생활을 위해 첫 번째 희생양을 죽였습니다. 이제 하비에르는 이 가족의 삶을 구경만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도 토마스의 컴퓨터를 열고 일정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는 모니카 체조 수업 후 픽업이라고 저장된 일정을 삭제해버려요. 모니카는 토마스의 어린 딸 이름입니다. 토마스의 딸 모니카의 체조 수업이 끝나면 데리러 가기로 한 일정인데 이걸 지워버린 거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그의 아내가 딸한테 신경 안 쓰는 아빠라고 막 몰아붙이는데 이걸 또 까먹는다? 난리가 나겠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토마스는 이 일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딸 모니카를 데리러 가지 않아서 난리가 났고 결국 아내가 딸을 데리러 갑니다. 토마스는 뒤늦게 체조 경기장에 도착하지만 아내는 그를 보고 아주 크게 화를 내는데요. 그리고 진짜 징그러운 게 하비에르가 이 부부 싸움을 보려고 그 체조 수업이 있는 경기장 근처 술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토마스의 아내는 딸 모니카를 데리고 자리를 떠버리고 남겨진 토마스는 기분이 완전히 다운된 채 하비에르가 숨어있던 그 술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하비에르는 이번엔 호다닥 술집 화장실에 숨어서 그가 술을 주문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데요. 토마스는 그래도 꾹 참고 술을 주문하지 않고 그냥 다시 나갑니다. 이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당에서 열리는 다음 모임. 이번에도 토마스와 하비에르 두 사람 다 참석을 합니다. 오늘도 하비에르가 번쩍 손을 들고 일어서는데요. 그가 말합니다. 전 지난주에 이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는 제가 대체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지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더는 아니에요. 이제 저는 목표도 생겼고 실행해야 할 프로젝트도 있어요.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거고요. 이제부터는 제 삶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힘차게 박수를 쳐주는 토마스. 지금 저 프로젝트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 채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하비에르가 말한 그의 프로젝트는 뭘까요? 토마스와 하비에르는 이날도 모임이 끝난 후에 함께 대화를 하러 바에 갑니다.
남들은 다 술을 주문하는 곳에서 이 두 사람은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토마스가 하비에르에게 묻습니다. 아까 말한 그 프로젝트 뭐예요? 하비에르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직 말하긴 이르다며 말을 아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술 대신 커피로 건배를 하는데요. 당신의 비밀 프로젝트를 위하여! 토마스가 하비에르의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건배사도 해줍니다. 그러다가 하비에르는 이제 가봐야겠다면서 저는 이혼남이라 장을 봐줄 아내가 없어가지고 슈퍼마켓 닫기 전에 얼른 동네로 가야 된다고 일부러 약간 좀 처량하게 말을 해요. 그러자 토마스가 다음에 그럼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대를 합니다. 하비에르는 아내분 귀찮으시게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는 듯 하다가 이내 못 이기는 척 예 그러면 한번 갈게요 하고 승낙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하비에르는 토마스의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올 때마다 매번 다른 입주자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서 막 뛰어들어가곤 했잖아요. 오늘은 딱 정장 차려입고 예쁜 꽃다발도 하나 들고 정문으로 우아하게 가서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원래는 토마스의 집 안에서 그 1층 바깥 출입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 오늘은 고장이 나서 토마스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데리러 내려오겠다고 해요. 토마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누군가 뒤에서 하비에르를 부릅니다. 하비에르 씨 아니세요? 이사 가셨잖아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아파트 관리인이었어요. 하비에르는 당황합니다. 자기가 여기 누군가를 만나러 왔다는 걸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쪽 예전 주소로 고지서랑 편지가 몇 개 온 게 있어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둘러대는데 관리인이 하비에르의 손에 들려있는 꽃을 쓱 내려다봅니다. 하비에르는 얼른 꽃 이거 저 이따 집에 가서 우리 아내 줄 거예요. 예.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토마스가 탄 엘리베이터는 한층 한층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1층에 내려올 때까지 이 관리인과의 대화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셋이서 딱 마주치게 되겠죠. 다행히 아파트 관리인과 대화를 얼른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토마스가 탄 엘리베이터가 딱 1층에 도착하고 그렇게 그가 현관문을 열어줘서 하비에르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두 사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토마스의 집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데 토마스가 말합니다. 원래 이 앞집 개가 복도에서 사람 소리만 나면 엄청 짖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자 들어오세요. 네, 그 개는 하비에르가 처리해버렸었죠. 그렇게 토마스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비에르는 마치 처음 보는 집인 것처럼 감탄을 합니다. 토마스 씨 집이 진짜 좋네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구경하는 신용을 해요. 하비에르는 토마스의 아내 라라와도 인사를 나누고 준비해온 꽃을 건넵니다. 이 집 딸내미 모니카한테도 다정하게 인사를 해요. 토마스의 아내 라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즐겁게 밥을 먹는데 하비에르는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라라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토마스는 아내의 일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흘러가는 듯이 한 말이긴 했는데 하비에르는 그걸 예민하게 탁 캐치하고 기억을 해놔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부엌에서 접시를 정리하는 라라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이혼을 했다. 자기한테도 딸이 하나 있는데 이혼하고 나서 애엄마가 딸을 못 보게 한다. 그리고 이런 부인을 두다니 토마스가 너무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진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마지막에 한 말, 토마스가 너무 부럽다. 사실은 그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부럽다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부러워서 돌아버릴 지경이다 겠죠. 그렇게 이들의 저녁 모임은 마무리가 되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딸 모니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함께 집을 나선 토마스. 이때 아파트 관리인이 그들의 앞에 쓱 나타나서 그 어린 모니카에게 빨간 꽃 한 송이를 건네는데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빠 토마스가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라고 하고 모니카가 아파트 관리인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관리인은 토마스에게 묻습니다. 어제 이전 세입자분은 잘 만나셨나요? 관리인이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비에르가 토마스네 집을 방문한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토마스는 왜? 이전 세입자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비에르의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죠. 한편 하비에르는 또 무슨 꿍꿍이인지 어느 한산한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는 붕 차를 몰아서 기둥에 일부러 갖다 박아버립니다. 쾅 하는 굉음이 들리고 차 앞부분이 찌그러집니다. 창문은 깨져버리고 에어백이 터져요. 하비에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차에서 겨우 내려 토마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어디 주차장이에요 하고는 끊어버려요. 곧이어 놀란 토마스가 그에게로 달려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사고가 난 하비에르의 차를 보고 후다닥 그에게 가는데 하비에르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척 술병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토마스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막 이렇게 몸을 못 가누는 척 하면서 그의 옷에다가 술을 확 쏟아버립니다. 토마스는 아우 하비에르 정신 좀 차려요 하면서 그를 달래는데 하비에르가 취중진담인 척 토마스에게 말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가족, 집, 성공, 정말 대단하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당신은 스페인에서 엄청 큰 운수회사 부회장이잖아요. 토마스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도 신세 한탄을 합니다. 지금 하비에르가 얘기하는 그 큰 운수회사가 누구 건지 아세요? 그거 우리 장인어른 거예요. 저 그래서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는 거고요. 우리 아내 라라 눈치도 엄청 보인다고요. 아, 그랬구나. 하비에르는 이제 이 부부의 속사정까지 점점 알아갑니다. 그는 견인차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 핑계를 대면서 토마스한테 휴대폰을 빌리는데요. 토마스가 술에 젖은 옷을 털고 말리는 사이 얼른 그의 휴대폰으로 뭔가 수상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견인차를 불러요. 이날 하비에르가 토마스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었는데요. 저기 오늘 있었던 일이요. 당신 부인 라라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래도 좀 얼굴도 본 사이이고 한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요. 토마스는 알겠다고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하비에르를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난 뒤부터 이 인간이 뭔가 이상하거든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촉으로 딱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있겠죠. 차 어딨어 여보? 아침에 분명히 차를 갖고 나가는 걸 봤는데 올 때는 다른 사람이 태워다 준 걸 창문으로 내다봤던 아내가 묻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토마스겠죠. 하비에르는 차 팔았어.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잘 됐지? 며칠 뒤면 차 판 돈 들어와 하고 또 수습하지 못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째려보고 있는데 그의 휴대폰으로 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하비에르가 전화를 받는데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 관리인이었어요. 하비에르 씨, 통화 가능하신가요? 하비에르는 앞에 아내가 있으니까 쓱 자리를 피해서 화장실로 들어가 통화를 합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관리인은 하비에르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하비에르는 약간 당황합니다. 누구를요? 저를요? 왜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관리인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아니요, 하비에르 씨. 시간 있으실 겁니다. 있어야 될 거예요. 어제 그 꽃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왜 벌써 버렸을까요? 아직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관리인은 얼마 전부터 분명히 이사를 나갔던 하비에르가 자꾸 이 아파트에 다시 들락거리는 걸 보고 유심히 봐뒀다가 토마스네 집에서 내다버린 그 꽃다발을 보고 확실히 알아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날 하비에르가 갖고 있던 꽃다발인데 이게 토마스네 집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죠. 한편 하비에르를 집에다 태워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토마스. 그가 옷을 벗어두고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아내 라라가 토마스의 옷에서 술 냄새를 맡습니다. 이 토마스의 아내 라라는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지라 술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옷에서 술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앞뒤 사정 들을 거 없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막 그냥 쏘아붙입니다. 아까 하비에르가 오늘 일 라라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토마스가 그냥 잠깐 회의가 있어서 좀 나갔다 오겠다고 둘러댔던 것까지 더 큰 화근이 되고 말았어요. 회의하고 왔다면서 왜 술 냄새가 나냐고 라라가 의심을 했던 거죠. 결국 토마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하비에르 알지? 하비에르가 나랑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쳐서 나한테 도움 요청을 했어. 자, 그리고 다음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파트 관리인과의 약속 장소에 나간 하비에르. 그는 차라리 그냥 돈을 얼마 정도 쥐어주고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관리인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걸 요구합니다. 하비에르에게 작은 비닐백 하나를 쓱 내미는데요. 여기에 뭘 담아오라고 시켜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속옷. 누구 걸 담아오냐라고 물어보니까 토마스네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 누굴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비에르도 정상은 아닌데 이 영화 속에서 제일 미친놈은 사실 이 관리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학교 가는 모니카한테 꽃을 쓱 건네줬던 행동, 지금 보니까 좀 다르게 약간 징그럽게 느껴지죠? 하비에르는 이 요구를 듣고 기겁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관리인의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토마스의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낮 시간. 이번에도 열쇠를 가지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비에르.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가기가 싫은데요. 관리인이 시킨 역겨운 심부름을 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세탁물을 막 뒤지면서 관리인 놈이 요구했던 그 물건을 찾아서 비닐백에 담습니다. 새 거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꼭 입던 걸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결국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라라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휴대폰을 두고 가서 가지러 온 거였는데요. 하비에르는 얼른 벽 뒤로 숨습니다. 어차피 집이 넓어서 숨을 곳은 많았어요. 라라는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그와 동시에 숨어 있었던 하비에르의 품속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라라가 하비에르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안 어딘가에서 갑자기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나니까 라라가 깜짝 놀랍니다.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는데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하비에르는 잘 숨었고 결국은 들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라는 하비에르의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하비에르. 저 토마스의 와이프 라라예요. 혹시 저 좀 만나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은 만납니다. 라라가 하비에르에게 말해요. 하비에르, 당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 토마스하고 그만 어울려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 여태까지 잘 버텨왔어요. 저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라라는 하비에르도 토마스처럼 술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다는 그 사고도 그렇고 하비에르가 토마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이때다 싶어 휴대폰을 쓱 꺼내 라라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자동차로 사고 쳐놓고서는 토마스를 불러서 그의 휴대폰을 빌려 수상한 짓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때 뭘 한 거였냐면 토마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자기한테 이메일을 쓴 거예요. 마치 토마스가 보낸 것처럼. 하비에르, 큰일 났어요. 이리로 좀 와줘요. 라라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하비에르가 자기한테 온 이메일을 보여주자 라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절망에 빠지고 마는데요. 하비에르가 쐐기를 박습니다. 라라, 그날 밤 제가 토마스를 부른 게 아니고요. 토마스가 저를 부른 거예요. 따님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아셔야 돼요. 이후의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죠. 집에 돌아가서 미친 듯이 싸우는 라라와 토마스. 라라의 입장에서는 너무 확실한 증거, 이메일을 딱 봐버렸기 때문에 그게 조작됐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철석같이 하비에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토마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도 내가 여태껏 몇 년 동안 노력을 한답시고 해왔는데 그건 안 봐주고 다른 남자 말만 듣고 와서는 남편인 날 의심하다니. 그리고 하비에르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 싶겠죠. 왜 남의 아내한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나. 하비에르에게 토마스가 계속 전화를 거는데요. 하지만 하비에르는 받지 않아요. 이제 하비에르가 예전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더욱 대담하고 잔인해져가는 하비에르. 그는 이번엔 또 무슨 스프레이 병 하나하고 주사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해서 몰래 뭔가를 막 만들어요.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하비에르는 일단 아파트 관리인을 만나서 그가 요구했던 그 물건을 전달합니다. 역한 기분이 들어 얼른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관리인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형 CCTV를 건네주면서 이걸 모니카의 방에 설치해달라라고 하는데요. 하비에르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지 이번엔 그냥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24시간 안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토마스가 아니라 경찰한테 얘기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하비에르는 그렇게 관리인을 만난 후 토마스의 아파트로 갑니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하려는 걸까요? 하비에르는 그렇게 토마스의 아파트에 들러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뒤에 밝혀집니다. 이제 토마스의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토마스는 이 하비에르를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면서 너 이 나쁜 자식 왜 내 아내한테 거짓말하냐 라면서 막 따지는데요. 하비에르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합니다. 토마스, 나 거짓말 안 했어요. 내가 한 말이 진실이잖아요. 나는 진짜로 당신 걱정했다고요. 토마스는 완전히 이제 이성을 잃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하비에르를 흠씬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각 토마스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인은 정원 일을 하려고 어떤 기계를 꺼냈다가 그 기계를 작동시키자마자 불꽃이 팍 일어나 폭발하면서 아주 심하게 다치고 맙니다. 최소 다시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할 정도,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태로 보여요. 아까 하비에르가 토마스의 아파트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했었죠. 이 관리인이 사용하는 그 기계에다가 무슨 짓을 해놨던 거죠. 이렇게 하비에르는 관리인도 처리해버립니다. 아파트 정원에서 폭발음을 듣고 놀란 주민들은 다들 뛰어나와서 신고를 하고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는 토마스의 부인 라라도 있었어요.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는 그녀의 앞에 하비에르가 나타납니다. 토마스의 직장으로 가서 두드려 맞자마자 일부러 이런데 피도 안 닦고 바로 라라를 만나러 온 거예요. 토마스의 아내 라라는 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하비에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얼굴은 왜 그래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하비에르는 고개를 끄덕여요. 라라는 하비에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얼굴에 피를 닦아주는데요. 하비에르가 라라에게 걱정스러운 듯 말합니다. 아,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마스가 요즘 좀 이상해요. 점점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편집증도 좀 있는 것 같고 질투도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자기 얘기 아닌가요? 그러고는 토마스가 점점 폭력성이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집에 어린 딸도 있고 하니 이거 서랍에 숨겨두셔라 하면서 뭔가를 쓱 내미는데요. 얼마 전에 아내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몰래 만든 호신용 스프레이였어요. 이 토마스한테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는 이 호신용 스프레이에다가 땅콩 추출물을 이 주사기로 주입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라라는 처음엔 이런 것까진 필요 없다고 거절하다가 하비에르가 끝끝내 권하자 알겠다고 하면서 부엌 서랍에 그걸 넣어둬요. 남의 아내한테는 이렇게 다정하고 세심한 하비에르는 자기 아내한테는 점점 더 개차반처럼 굽니다. 결국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진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와 호스텔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는 또 토마스의 아내 라라한테 스윗하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목소리도 이렇게 쫙 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라, 저 하비에르예요. 근처에서 체조 챔피언십이 열린다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 체조 국가 챔피언하고 광고권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따님 모니카가 체조한댔죠? 제가 그 체조 국가대표 만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괜찮다면 말해주세요. 제가 약속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자기가 예전 일할 때의 인맥까지 동원해서 라라와 모니카의 환심을 사는 하비에르. 이제 라라는 조금씩 하비에르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남편한테 바랬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자상하고 세심하고 딸 모니카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는 그런 사람. 하비에르는 이날 다 같이 찍은 사진을 토마스한테 보냅니다. 이제 진짜 대놓고 전면전을 펼치는 거죠. 토마스는 마치 가족 사진처럼 찍힌 그 사진을 보고는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결국 진짜로 자제력을 잃고 이번엔 술을 마시고야 마는데 그리곤 취한 채로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아내 라라와 심한 말다툼을 벌여요. 굉장히 흥분한 토마스를 보고 겁을 먹은 라라는 토마스에게 하비에르가 줬던 그 스프레이를 뿌려버립니다. 그냥 호신용 스프레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하비에르가 토마스에게 치명적인 땅콩 성분을 넣어서 제조한 거였죠. 토마스는 이 스프레이를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발작을 일으키다가 툭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하비에르가 이때 라라에게 전화를 걸어와요. 그는 사실 이 모든 걸 다 계획해놓고 토마스와 라라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라라는 당황하고 겁에 질린 채로 하비에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재빠르게 그녀의 집으로 달려온 하비에르는 자기가 다 알아서 신고도 하고 처리하겠다면서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곤 라라가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던 토마스의 입과 코를 막아서 그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떨어져 있었던 스프레이를 살짝 수거하고 일반 호신용 스프레이로 바꿔치기 해놔요. 자, 이게 바로 하비에르의 원대한 계획이자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하비에르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토마스의 삶을 가로챕니다. 그의 집도, 그의 회사도, 그의 가족도. 아시다시피 그 큰 운수회사 라라의 아버지 소유였잖아요. 라라의 남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회장직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하비에르가 면접을 봤다가 왜 그 무급으로 인턴 계약서 쓰자고 했던 그 회사였습니다. 승승장구를 하며 꿈에 그리던 삶을 사는 하비에르에게 예전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눈치채고 진실을 알게 됐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하비에르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 신고해, 해봐. 당신이 지금 경찰서로 가는 동안 그럼 나는 당신 아들 학자금 계좌 가장 먼저 깨서 그걸로 몸값이 아주 비싼 변호사를 쓸 거야. 그럼 당신도 집 팔아서 변호사를 써야겠지? 소송은 지게 될 거고 그럼 당신은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될 거야.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할 테면 해봐. 나는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갈게. 자, 이렇게 비열하게 자기 아들까지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예전에 자기가 만들었던 광고 속 삶처럼 모든 걸 다 누리며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로 행복하게 사는 하비에르와 라라, 모니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나버립니다. 결말 마음에 안 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런 짓을 한 걸 언젠가 라라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화는 나의 집으로 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하비에르는 그는